이 시간에는 화학 2 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내용은 분자 간 인력, 그 중에서 분산력을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산력이라고 하는 것은 유발삼각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힘인데, 유발삼각자라는 말이 처음 듣는 말이죠. 어려운 게 아니고 원래는 극성을 띠지 않는 무극성 분자들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운동 속력이 낮아지면 서로 가까이 있게 되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천천히 움직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원래는 극성을 띠지 않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전자가 분자 전체적으로 다 운동을 하고 있는 순간에서 어느 한순간 전자가 많이 쏠리는 부분에는 마이너스 전하를, 그리고 상대적으로 적게 쏠리는 데 플러스 전하를 띠는 순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서로 가까이 있게 되는 그 분자들 사이에서 그게 서로 영향을 주어서 그럼 다른 분자도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띄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나타나는 쌍극자를, 즉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 전하를 띠는 것을 우리가 유발된 쌍극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유발삼각자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작용하는 힘을 분산력이라 하고요. 이러한 분산력이 크면은 분자들 사이에서 인력이 커지므로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유발된 쌍극자, 즉 무극성 분자들 사이에서는 원래 없다가 낮은 온도가 되면서 서로 가까워지게 되면서 유발된 쌍극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이러한 힘이 분자 간의 힘을 분산력이라 하고, 이 분산력에 의해서 분자 간의 힘이 커지게 되어서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로 무극성 분자의 예로서 탄화수소 분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화수소 분자의 분자량은 이 표에서 보이다시피 분자 내 탄소수가 증가할수록 끓는 점이 점점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으로 갈수록 끓는 점은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이러한 이유가 무극성 물질인 탄화수소는 분자량이 증가하면 덩치가 커지니까 더 유발된 쌍극자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덩치가 커지면, 덩치가 작으면 뭐 마이너스 전자가 쏠린다 하더라도 그거는 너무 작은 덩치 안에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근데 덩치가 크면 어느 한순간 쏠리게 되면 마이너스 극명하게 띄겠죠. 그리고 플러스도 상대적으로 극명하게 플러스가 띱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자에 영향을 주게 되겠죠. 이렇게 착착 해서 된 분자 간의 인력, 즉 분산력이 분자량이 커서 덩치가 커지는 분자들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이 말이죠. 그러면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분자 간 인력인 분산력이 증가하여 끓는 점이 증가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기체 분자 운동론입니다. 기체 분자들은 무질서한 직선 운동을 하죠. 그리고 기체 분자는 전체 부피에 대해서, 즉 용기 안에 그 기체 분자가 들어있으면 기체 분자 자체의 부피는 너무너무 무시할 정도로 작기 때문에 기체 분자는 그 전체 부피에 비해 무시할 만큼 작다라는 거죠. 즉 기체 분자가 나타내는 그 부피라고 하는 것은 용기의 부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체 분자 사이에는 인력과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완전 단성체라는 거죠. 완전 단성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분자가 운동을 하다가 벽에 가서 부딪히거나 아니면 자기들끼리 부딪힐 때 부딪히기 직전에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부딪히고 난 직후의 운동 에너지가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죠. 인력과 반발력이 있으면 운동 에너지는 달라지겠죠. 서로 인력이 작용한다면 붙어 있음으로 해서 운동 에너지가 변화가 있을 건데, 인력이나 반발력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부딪히기 전과 후에 운동 에너지가 변화가 없어서 완전 탄성체로 분자는 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체 분자가 가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는 그냥 섭씨 온도가 아니고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체 분자가 운동을 할 때 그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이 바로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고 맨 마지막에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 이것을 우리가 EK라고 합니다. 기체 분자가 가지는 평균 운동 에너지와 절대 온도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한번 봅시다. 자, 이것은 두 곡선 그래프가 있는데요. 하나는 25도씨에서 산소 기체가 나타내는 평균 운동 에너지입니다. 곡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도씨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높은 1000도씨에서 산소 기체 분자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 곡선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평균이라고 하는데 평균 운동 에너지의 뜻은 뭘까요? 자, 잘 보세요. 25도씨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즉, 그때 25도씨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기체 분자가 속력이 있겠죠. 그 중에서는, 이렇게 빠른 속력을 나타내는 분자도 있고요. 산소 분자도 있고요. 25도씨에서 더 낮은 운동 에너지를 속력을 나타내는 산소 기체 분자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분포고요. 그 분포에서 주로 많이 400m/초라는 운동 속력으로 나타내는 그 속력을 가지는 산소 기체 분자가 훨씬 많이 있다는 거죠. 분포가 많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전체 25도씨에서 산소 기체가 나타내는 운동 속력은 다양하나 그 중에서 주로 나타내는 운동 속력이 400m/초라는 거죠. 그런데 1000도씨에서의 산소 기체가 나타내는 운동 속력 분포도 이렇지만 그 중에서 500m/초라는 속력을 가지는 그 속력을 나타내는 기체 분자들이, 산소 기체 분자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즉, 이게 바로 평균이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25도씨에서 운동 속력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 중에서 주로 400m/초에 나타내는 운동 속력 나타내는 분자들이 더 많다는 거고, 하지만 그보다 더 높은 온도, 1000도씨에서는 400m/초가 아니고 그보다 더 많은 속도, 800m/초를 속력을 나타내는 산소 기체 분자들이 평균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운동 에너지는 그 분자의 질량, 즉 분자량이죠. 분자량의 속력 제곱이고 그것이 절대 온도 T에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와 절대 온도의 관계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식에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기체 분자는 일정한 온도가 같다면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이거는 지금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 T와 이렇게 연관이 지어지는 그 관계의 식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어디에도 기체의 종류가 결정되는 변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이건 다 상수죠. 절대 온도 T에만 운동 에너지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따라서 기체 분자는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같다라는 겁니다. 즉, 산소 기체든 헬륨 기체든 같은 절대 온도라면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속력에 이렇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질량이 가벼울수록 운동 속력이 빠르겠죠. 그리고 똑같은 운동 에너지라면 가벼운 기체일수록 속력이 빠르겠죠. M이 이렇게 넘어가면 분모가 되니까. 그리고 무거운 분자는 당연히 속력이 느리겠죠. 기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는 결국 절대 온도에만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러한 기체 분자 운동론과 운동 에너지와 절대 온도의 관계를 가지고 기체의 부분 압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헬륨 기체와 아르곤 기체가 중앙에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5리터의 용기 안에 갇혀 있을 때 나타나는 압입니다. 압력이 1기압, 아르곤은 2기압이죠. 자, 그러면 이 칸막이를 제거할 겁니다. 그럼 칸막이가 제거되면요, 이 칸막이에 해당되는 부피는 무시하고요. 칸막이가 제거되면 처음에 5리터가 합해지겠죠. 그럼 전체 부피는 10m가 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칸막이를 제거한 후에 이 헬륨 기체는 가지는 부분 압력은 얼마가 되겠는가? 여기서 부분 압력이라 하는 것은 혼합기체, 헬륨과 아르곤이 섞이게 되는 혼합기체에서 헬륨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보일의 법칙을 가지고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보일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즉, 온도가 같다면 같은 부피 속에 온도가 같다면 일정한 몰수가, 입자수가 있다면 같은 온도 속에서 압이 줄어들면 어떻게 되죠? 부피는 늘어나겠죠. 근데 일정한 온도에서 똑같은 양의 입자수만큼 있을 때 압이 증가한다면 부피는 작아지겠죠. 그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죠. 그래서 P 곱하기 V는 P 곱하기 V는 비례상수에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을 때 어떤 기체의 압력이 P1일 때 기체의 부피를 V1, 압력이 P2일 때 기체의 부피를 V2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합니다. P1 곱하기 V1은 즉 처음 압력의 처음 부피 곱하기 값은 나중 압력의 나중 부피 곱하기 값과 똑같다는 거죠. 단 온도는 일정할 때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적용을 해보면 헬륨이 원래는 칸막이에 갇혀 있을 때는 5리터 안에 1기압이었어요. 그때 입자수는 동일하겠죠. 근데 동일한 입자수가 그대로 있지만 칸막이를 제거해버리면 갑자기 5리터였던 게 부피가 10리터로 늘어납니다. 즉 부피가 2배로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압은 거기에 반비례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1기압이었다가 몇 기압이 될까요? 부피가 2배로 늘어났으므로 압력은 2배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식이. 자, 그러면 헬륨이 처음에 압이 1기압이었죠. 그리고 처음에 부피가 5리터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정한 온도에서 이렇게 P2의 압이 V2가 10리터로 변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식이죠. 그러면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P2이므로 1 곱하기 5는 물음표 기압 곱하기 10리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물음표 기압 P2 값은 0.5기압이 되는 거죠. 즉 부피가 5에서 10으로 2배 증가했으면 압은 거기에 반으로 돼야 되겠죠. 그래서 0.5기압이 되는 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원리로 아르곤 기체의 부분 압력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일정한 온도에서 기체의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하죠. 따라서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번엔 아르곤이죠. 아르곤은 원래는 2기압이 5리터였어요. 근데 5리터가 10리터로 2배로 뻥 증가하면 2기압인 아르곤의 기압이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P 곱하기 P1 곱하기 V1은 P2 곱하기 V2고 2 곱하기 5는 물음표 기압 곱하기 10리터가 되죠. 그러면 P2는 1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즉 칸막이를 제거하면 아르곤은 2기압이 아니고 1기압, 거기에 반인 1기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칸막이를 제거한 후 전체 압력은 각각의 앞에서 구한 헬륨의 부분 압력과 아르곤의 부분 압력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0.5 플러스 1에서 1.5기압이 되죠. 마지막입니다. 헬륨의 평균 분자 운동 속력은 처음과 어떻게 변할까요? 네, 똑똑한 애들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앞에서 평균 분자 운동 에너지는 오직 기체의 종류에 상관없이 절대 온도에만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은 지금 온도가 변하지 않았죠. 따라서 헬륨이든 아르곤이든 똑같은 온도에서의 가지는 운동 에너지는 똑같으므로 속력도 똑같다는 거죠.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헬륨에 대한 운동 속력을 물어봤으므로 헬륨의 운동 에너지 변하지 않았고 분자량도 변하지 않았으므로 속력도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끊고 다음 내용으로 이어서 가겠습니다.